네, 안녕하세요. 인생서점입니다. 오늘 당신의 꿈은 틀리지 않았다 두 번째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도파민의 경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내 피질 경로와 중내 변연계 경로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오늘은 이제 각성에 대한 내용을 좀 읽어볼까 합니다. 오늘 2부 순서가 이제 그 사오TV님의 당신의 공부는 틀리지 않았다 이제 마지막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각성이라는 주제도 뭐 중요한 것 같아서 우리가 사실 공부할 때 지난번에 말씀드린 도파민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각성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지 않는 부분들인데 뇌각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까지 생각을 한다면은 훨씬 더 우리가 공부할 때 어떠한 우리의 뇌를 최적화된 상태로 만들어서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상태로 좀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각성의 상태도 중요한 내용이고요. 끝까지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자는 사오TV님 그리고 출판사는 다산북스입니다. 출간일은 2022년 8월 17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다산북스의 도서 지원을 통해서 이번 영상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리겠고요. 자, 2부 순서를 좀 4가지 주제로 좀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뇌과학에서 말하는 노력. 우리가 사실 노력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뇌과학에서 말하는 노력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각성에 대한 중요성. 예, 이제 각성 그러면 우리가 떠오르는 어떤 개념들이 조금씩 다를 겁니다. 하지만 뇌과학에서 말하는 각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눠보고요. 뇌를 최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번 함께 이 책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주제는 이제 각성 상태를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를 좀 해주고 계시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읽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는 노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당신의 노력은 왜 실패하는가? 노력이란 무엇일까요? 노력의 사전적 의미는 특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 전문가들은 노력을 정신력과 의지력을 통해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도 다 그렇게 했으며 그 과정을 통해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으니까요. 하지만 뇌과학의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노력은 조금 다릅니다. 그보다 뇌과학에서 말하는 노력을 설명하기 전에 각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노력은 수면처럼 무의식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 즉 각성한 상태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의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 즉 깨어있는 상태, 네, 각성한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궁금해지죠? 예, 뇌과학에서 말하는 노력은 무엇인가? 예. 자, 우리가 노력 그러면은 뭔가 이런 이미지가 떠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뭔가를 애쓰는 모습, 뭔가 에너지를 쏟아붓는 모습, 그렇죠? 자, 하지만 의학이나 뇌과학에서는 각성을 주변의 변화나 자극을 인식하고 그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주변의 빛이나 바람, 냄새와 같은 감각 자극들을 느낄 수 있고 그 자극에 따라 행동이나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각성인 것입니다. 다만 깨어있다고 해서 모두 똑같은 각성 상태는 아닙니다. 똑같이 달리기 하더라도 전력 질주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천천히 뛰는 사람도 있습니다. 잠을 자더라도 얕은 잠을 자며 계속 꿈을 꾸거나 자주 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깊은 잠에 빠지는 사람도 있지요. 깨어있다고 해서 다 똑같은 각성 상태는 아니다. 네.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깨어있는 상태에서 노력할 수 있는 것인데 이 깨어있는 상태가 다 똑같은 각성 상태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각성의 정도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은 각성이 단순히 의식이 있고 없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뇌 각성 상태에는 수준이 높고 낮음이 존재합니다. 그 수준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질 수도 줄어들 수도 있지요. 예를 들어 높은 수준의 각성 상태에서는 고도의 집중력으로 어려운 수학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잠이 오고 졸린 낮은 수준의 각성 상태에서는 공부에 집중하기가 어렵겠지요. 이렇듯 노력이란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의 각성 상태에 이르러야만 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더 어려운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집중하기조차 어렵다. 각성 상태가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발췌글인데요. 이 스트레스가 각성과 연관이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가 스트레스를 통해서 어떻게 각성 상태를 만들게 되고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노력할 수 있는 좋은 상태가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뇌에서는 스트레스를 인지하고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수많은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중 방어 호르몬이자 뇌 신경 전달 물질인 노르에피네프린은 의식을 또렷하게 하고 논리적이며 합리적인 추론적 사고를 가능하게 합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이 신경 전달 물질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는 겁니다. 자, 스트레스로 인해 노르에피네프린이 더 많이 분비되면 뇌 각성 수준이 높아져 흐리멍덩했던 뇌가 명석해집니다. 이런 스트레스와 각성의 관계는 우리 일상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 힘겹게 일어나 씻고 옷을 입는 귀찮은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뇌는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런 스트레스는 노르에피네프린을 더 많이 분비하게 하며 그 결과 각성 수준이 높아져 온몸에 활력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이후도 어렵고 복잡한 행동인 출근하기, 공부하기와 같은 행동도 할 수 있게 되지요. 이와 반대로 아침에 바로 일어나지 않고 계속 뒹굴뒹굴하며 편하게 누워만 있는 상황, 즉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상황은 뇌 각성 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스트레스는 덜 발생하고 의식을 맑게 하는 호르몬도 적게 분비될 겁니다. 온종일 집에서 뒹굴뒹굴 해본 사람이라면 그날 내내 머리가 띵하고 흐리멍덩한 상태를 경험해 봤을 텐데요. 바로 그 이유가 편한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낮은 수준의 각성 상태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좀 긴장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 텐션이 너무 없기 때문에 사실 집중되지 않고 따로 뭐 도서관에 간다든지 독서실에 간다든지, 그렇죠? 야외에 나가서 뭔가 오히려 오픈된 카페 안에서 책을 볼 때 오히려 집중이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낮은 수준의 각성 상태가 지속되면 주의 집중력이 낮아지고 작업이 조금만 어렵고 복잡해져도 지나치게 힘들어하고 동기도 낮아집니다. 노력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죠. 아니, 그 어떤 것도 하고 싶은 생각조차 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네요. 집에 하루 종일 있을 때, 그죠? 잠옷 입고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경우에도, 그죠? 이러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상태가 이제 낮은 수준의 각성 상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공한 사람들이 매일 아침 1시간을 투자해 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그건 생각보다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냥 잠에서 깨어나 그 즉시 잠자리를 정리하고 샤워를 한 사람도 있었고, 간단히 잠자리를 정리한 후에 오늘 할 일을 떠올리며 명상을 한 사람, 신문을 읽고 운동을 했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이러한 아침 루틴은 온몸에 활력을 불어넣고 각성 수준을 높여주며 더 나아가 도파민의 경로까지 바꿔버립니다. 일부에서 말씀드렸죠. 도파민의 경로가 두 가지가 있다. 중내 변연계 경로가 있고요. 이게 변연계라고 하는 것은 포유류의 뇌로서 이제 감정의 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쪽으로 향하는
중내 변연계 경로, 그 다음에 전두엽, 전두피질로 향하는 중내 피질 경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로까지도 바꿔버린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이나 노력을 망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주변 환경에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것, 즉 통제되지 않은 충동성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무엇이든 곧바로 행동하면 도파민이 전전두피질로 향하게 되고, 그로 인해 전전두엽의 자기 통제력이 높아집니다. 덕분에 충동적으로 할 일을 미루거나 계획에 없던 행동을 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지요. 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그 행동 자체, 루틴이 도파민이 전전두피질로 향하게 만들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전두엽의 자기 통제력이 높아진다. 네. 그래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또한 신경 전달 물질도 전두엽 쪽으로 향하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전전두피질, 전두엽에 대한 어떠한 도파민의 경로가 변경되면서 자기 통제력 또한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루틴이 잡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루틴 자체가 그런 호르몬들을 이제 촉진시키고 도파민에 대한 경로까지 바꿔주면서 뇌의 상태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뇌의 그 가소성 이론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뇌의 구조가 바뀔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바로 행동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분명 차이가 있으며 이 하루하루가 꾸준히 쌓여간다면 인생의 성공과 실패에도 충분히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얼마나 일찍 일어나야 하며 또 어떤 행동을 해야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아침에 일어나 곧바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행동이 통제감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통제감을 주는 행동이란 정리정돈이나 운동, 샤워 같은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아주 거창한 것들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불을 갠다든지, 책상을 좀 잠깐 정리한다든지, 샤워를 한다든지, 가벼운 운동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청소나 설거지 같은 정리정돈은 주변 환경에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더 강력한 통제감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러한 작은 통제감을 주는 행동이 루틴이 되면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벼운 운동, 그리고 산책하는 것,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자연스러워지면 자기 업무라든가 조금 더 복잡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뇌는 그 호르몬 분비가 뇌의 각성 상태를 올려주고, 이러한 루틴이 이제 매일 습관적으로 일어난다면 우리의 뇌는 도파민의 경로까지 바꿔주면서 성공과 실패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큰 어떠한 뇌의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현재 나의 각성 상태와 그 수준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뇌에서 일어나는 뇌파를 이해하면 적절한 각성 수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뇌파는 말 그대로 뇌의 파형으로 뉴런, 즉 뇌 신경세포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전기적 활동입니다. 뇌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본문 내용에서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네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깊은 숙면의 상태가 델타파라고 합니다. 가장 낮은 수준의 각성 상태고요. 두 번째, 얕은 잠의 상태, 세타파입니다. 자려고 이제 누우면 바로 이제 잠든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상태, 얕은 잠에 빠져 있는 상태가 이제 세타파고요. 이런 깨어 있지만 멍한 상태가 있습니다. 이게 알파파입니다. 명상을 한다든지 우리가 이제 멍 때리기 대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태. 그것이 이제 알파파. 이거 조금 릴렉스되어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공부나 일에 집중하는 상태. 이것이 베타파입니다. 더 그 위에 각성 수준이 높은 상태, 이제 감마파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이제 저자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뇌파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최적의 각성 수준은 바로 베타파입니다. 자, 베타파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공부나 일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 가장 우리에게 적절한 노력할 수 있는, 가장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최적의 각성
수준이다. 베타파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감마파에서 강력한 몰입을 경험할 수 있어서 최고의 성과를 낸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지만 몰입은 여전히 학자마다 이견이 있으므로 고도로 각성된 감마파보다 평소 우리가 집중하고 노력할 때 나타나는 베타파가 최적의 각성 수준과 가장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벼락치기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시간이 다가올수록 더 집중이 잘 되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긴장감이 올라가기 때문에 더 집중이 잘 되는 것인데,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더 텐션이 올라가게 되면, 각성 상태가 더 올라가게 되면 오히려 불안하고 더 긴장감, 초조함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집중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의 어떤 텐션, 우리가 벼락치기에 있어서 이제 그 날짜가 다가올 때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너무 그 긴장감이나 초조함이 올라가게 되면 정작 시험 볼 때 초조하거나 긴장이 너무 돼서 시험을 못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한 어떤 수준의 어떤 각성 상태가 너무 올라가 버리면 여기서 이제 감마파가 되겠네요. 예, 오히려 집중이 되지 않고 노력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 못한다라는 얘기로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뇌파를 측정하면서 공부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다만 이런 원리를 알고 있다면 공부하다 집중이 어려울 때마다 지금 각성 수준이 지나치게 낮구나라고 현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마치 이제 집중이 안 되면, 노력이 안 되면, 오늘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되지라면서 뭐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든지, 그죠? 뭐 아니면 자책한다든지, 아니면 그날 하루를 그냥 포기해버린다든지, 이럴 수 있는데, 현재 자신의 뇌파를 측정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자신의 각성 상태를 생각해보고, 내가 지금 현재 각성 수준이 조금 낮구나, 내지는 조금 높구나, 불안이나 초조감이 올라와 있구나, 내지는 너무 릴렉스드, 텐션이 떨어져 있구나, 이런 것들을 체크해보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지금 뭘 변화를 줘야 되지? 라는 통제감 있는 행동으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고, 자신의 계획을 위해서 또 노력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변화를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각성 수준에 대한 체크,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수험생이라면,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자신의 각성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것, 자신의 각성 상태를 인지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해야 각성 수준을 높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느린 음악을 들으며 공부하고 있었다면 리듬이 빠른 음악으로 바꾸는 것도 각성 수준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네. 잠깐 밖에 나가 걷거나 뛰는 행동으로 각성 수준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각성 수준을 높이는 행동을 하다 보면 적절히 높아진 각성 수준이 유지되어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이와 반대의 상황도 있습니다. 앞서 친구와의 다툼이나 과거의 가슴 아픈 사건들이 자꾸 떠오르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죠. 이때는 각성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진 상태, 그러니까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감정 상태가 올라와 있는 상태죠. 아까 뭐 불안이라든가 초조함이라든가 아니면 과거의 상처, 감정들이 올라와 있는 상태, 뇌과학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각성 수준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상태, 이러한 상태는 또 다른 변화를 줘야겠죠. 템포가 빠르고 강한 음악을 듣기보다 느리고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자연소리, 백색소음, ASMR 등을 들으며 지나치게 각성된 뇌를 이완할 수 있습니다. 네. 명상을 하게 되면은 이제 자신의 감정을 조금 알아차리고, 그렇죠? 그 감정에 동요되지 않는 상태로 우리의 내면 상태를 만들 수도 있겠죠. 또 앞서 중독을 끊는 방법으로 제안한 것이 여기서 통합니다. 알아차리기 전략, 즉 지금 내가 왜 마음이 흔들리는지 천천히 들여다보는 것도 공부에 집중하는 상태를 만드는 아주 훌륭한 방법입니다. 이게 곧 명상이죠. 핵심은 무조건 내 감정들을 억누르기보다 일단 관찰하는 것입니다. 네. 관찰을 하면서 그 감정에 동요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그 감정과 분리돼서 바라보는 상태. 그러면 자연스럽게 감정은 기복이 줄어들면서 다시 우리는 또 평정심을 찾게 되는 경험들 하게 되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감정을 관찰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려 노력한다면 전전두엽을 활성화해서 이성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보시면 이제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한다면 이제 수용이죠. 예. 수용을 하게 되면은 그 감정이 어느 정도 이제 진정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떠한 자신이 떠올리는 그 상황에 대한 팩트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자신의 감정에 있는 생각들, 그죠? 현재 자신의 마음에 있는 상태를 있는 그대로 그냥 수용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되면 전전두엽을 활성화해서 이성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죠. 아, 이러한 감정이 일어났구나. 이러한 생각들이 나를 더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구나. 라는 그런 어떤 알아차림을 통한 어떠한 수용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다시 이성을 되찾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공부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뇌과학을 이제 모르고는 사실은 이제 공부법을 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뇌과학이 너무나 중요한 우리 이제 공부에서 학습법에서는 이 뇌과학이 너무나 중요한 이제 포지션까지 들어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뇌과학적인 부분들을 모른다면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집중해야 되는지, 우리의 각성 수준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를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춰질 때 그것이 메타인지로도 연결되고 자신의 학습 능력으로까지 연결되고 그것이 또 어떠한 자신이 원하는 성과까지도 연결이 되는 거죠.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뇌의 각성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여키스 도슨 법칙에서 말하는 최적의 각성 수준을 조절해 나간다면 우리는 저절로 노력할 수 있게 됩니다. 무조건 합격하거나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없지만 적어도 최선을 다할 수는 있게 됩니다. 예. 최선을 다하는 것.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집중할 수 있는 상태, 뇌가 몰입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 그렇죠? 그리고 이런 최선을 자주 경험하다 보면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순간적인 감정에 이끌려 오늘은 기분이 별로여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 하기보다 내가 어떤 수준의 각성 상태인지 파악하고 조절함으로써 좀 더 주체적으로 공부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자, 오늘 사오TV님의 당신의 공부는 틀리지 않았다 2부 순서 함께 읽어봤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각성이었고요. 저는 이제 당신의 공부를 틀리지 않았다라는 이 제목 자체가 이렇게 들렸어요. 당신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정독을 한번 해보시고요.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자신의 뇌의 상태 그리고 어느 부분에 내가 조금 개선을 해야 되는지 어느 부분에 있어서 내가 조금 바꿔나가야 되는지를 파악해 보신다면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사오TV님의 당신의 공부는 틀리지 않았다. 각성이라는 주제로 함께 읽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